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작진 앞으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국민TV 시흥 안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라디에이터 따뜻하게 해주는 그 라디에이터 3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고 저희 제작진도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합원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저희가 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예. 자, 실버 버튼 박준규 기자가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예. 야, 멋있습니다. 아, 저한테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박준규 기자가 멋있네요. 왜냐면은 그 1등 공신이세요. 제가 제일 많이 우리 앵커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출연을 했죠. 매일 출연을 하시니까 1등 공신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국민TV Presented to 국민TV for passing 10,000 subscriber에서 유튜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이제 입구에다가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우리도 10만 유튜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고 우리 박준규 기자한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전달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정세균 총리를 대통령이 오늘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원래부터 이 총리를 교체할 때는 직접 나와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총리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죠. 예, 이낙연 총리가 첫 총리였고 그러니까요. 교체가 없었으니까요. 예.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예정에 없던 국회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언급을 하셨고요.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면서 이낙연 총리를 현재 교체해야 되는 이유를 이낙연 총리의 좀 더 폭넓은 정치 활동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그렇군요. 정세균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이렇게 지명을 그러니까 이제 뭐 총리 후보로 지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해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다른 장관들은 대변인이 와서 설명하거나 조금 더 무게가 있으면 그 홍보 수석이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고 또 그만두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그 기대도 또 담아서 이야기하는 애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책임 총리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원래 뭐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문 대통령이 그 총리를 지명을 하면서. 그렇죠. 이 정세균 총리가 사실 그 국회 안에서도 화합형이고요.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당히 온유하고 또 논리적이고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여하튼 상당히 많은 박식한 그런 경험들도 많거든요. 기업에서도 계셨고 쌍용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 물산 쪽이라서 또 다양한 것들을 또 경험하셨고 또 산업부 장관도 하셨고요. 당 의장도 하시면서 당 또 행정부 또 업계, 또 두루 경험이 많으셨고요.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선례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딩을 보면은 대통령 워딩을 보면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성과 좀 내야 되겠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는데 경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사실 실물 부분이 좀 약해요. 근데 이분은 실물 부분을 직접 경험을 했고 산업부 장관을 하면서 정책을 했고요. 지금
소위 소부장, 그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과 관련된 대책 이것들을 직접 지휘도 했고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내의 어떤 향후 성장 동력 이걸 찾는데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이번 그 총리 임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 정책으로 현실화하기를 상당히 고대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저 몇 번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각은 이제 이 두 명으로 끝난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 이 두 명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1월 17일 이전에는 공직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인준까지 끝나려면 소위 그 청문 절차가 끝나려면 지금 정도의 그 개각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청문회가 1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총리도 당에서도 빨리 지금쯤 해달라, 수요일 이전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서 지금쯤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거의 쉽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뭐 지금 윤해 뭐 교육부 총리나 이제 김현미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총선에 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윤해 부총리는 접었다는 얘기가 의미 있게 이제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김현미 장관도 어제 이 획기적인 또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정책들이 어느 정착되는 그런 과정들도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의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예전에 농담으로 잘할 때까지 한다 모르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뭔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정책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 왔는데 아마 정치의 어떤 길을 아마 새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을 좀 더 해서 성과를 내고 뭐 서울시장이든 어떤 다른 지자체장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 뭔가 본인의 다른 특기들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나요? 추미애 장관. 일단은 추미애 장관은 11일에 그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가 돼야 됩니다. 올해 안에 열려야 되는 거죠? 올해 안에 열리죠.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해야 되고 20일까지 마무리돼야 돼요. 20일까지 마무리. 그렇죠? 그런데 보통 20일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안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20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20일까지 청문 결과 보고서가 대통령한테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2, 3일 정도 더 추가로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시기가 한 1월 초 될 거고요. 정세균 그 후보자는 아직 청문 요청서도 안 왔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주 중에 접수가 된다고 예상을 하면 1월 초에 아마 그 청문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끝나고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지나온 그 과정들을 볼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게 총리 인준이라는 게 정치적이라서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 선거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 진행 상황과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4+1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군소정당들이 이 총리 인준과 이 선거법의 협상과 이걸 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준 투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20일까지 이것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군요, 그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총리나
이 헌법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1월 17일까지 이번에 선거에 나갈 공직자들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예. 1월 17일까지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은 예. 이낙연 총리는 먼저 사표를 내고 예. 총리는 공석인 상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총리를 공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 총리 설의로 가면서 총리 역할을 맡길 수는 있어요. 아, 총리 설이 예, 예전에 김종필 그렇습니다. 예. 그 JP 연합 할 때 예. 그때도 그 야당이 반대로 그걸 못했는데 예. 총리 서류를 하다 결국에는 인준이 됐어요. 네, 그런 결과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원래는 이게 선거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시간적으로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뒤로 미뤄지니까요. 네. 일단은 지명을 먼저 하고 선거법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죠. 오늘 합의를 어떻게 좀 뭐 근접해졌나요? 좀 지금 합의를 일단은 그 확인된 건 이렇습니다. 그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의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고 특히 정의당에서 심상정 당대표에게 정권을 주면서 예. 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당이 혹시 정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 사항을 깨지 않을까, 4+1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4+1이 먼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아졌다. 예. 그리고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중등록제, 석패율제 대신에 이중등록제 이게 석패율제도 힘든데 네, 그렇죠. 이중등록제는 도대체 뭔가요? 이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 구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계산하는데 통계학자들이 막 관여를 해서 이 의석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석패율제는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아쉽게 떨어진 차석자들을 구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차석을 얻기 위해서 정의당 사람들이 많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출마를 하겠죠. 1등을 안 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지더라도 구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특히 수도권 같이 이렇게 1, 2등 차이가 상당히 많이 안 나는 곳에서는 정의당이 표를 가져가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후보 단일화의 압력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비례대표 그거는 뭐 다른 당은 찍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더 유력하니까 후보를 사퇴해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먹혔는데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만약에 정의당이 2등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건 또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은 진보 진영에서의 표 가르기가 되니까 잘못하면 민주당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게 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선거에 근접해 있으니까요. 넉 달 남았거든요. 오늘로 해서 딱 정확하게 넉 달이 남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석패율 제도는 좀 받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중 등록제라는 것은 이중 등록제는 이렇습니다. 지역구 나간 사람들에게 비례대표를 똑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 등록을 한다. 정해주는 거죠. 지역구도 나가면서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넣을 수 있게. 그쵸. 석패율 제도는 이미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결과를 보고서 이제 떨어진 사람을 하는 거고 약간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석패율 제도보다는 이중 등록제를 하게 되면 이미 사람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몇 명이 여기에 올릴지가 딱 정해지는 그렇죠. 거군요. 사람 수도 제한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의 분산, 진보 진영의 표의 분산 위험은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도 논의 대상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정의당에서는 아직 받을 수 없다. 아직은 고민 중이고요. 아직은 고민 중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석패율은 안 받더라도 연동률에서 이제 캡을 씌우는 30% 캡을 30석으로 캡을 씌우는 것은
캡을 벗겨주면 좋겠다. 석패율제는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이요? 정의당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캡을 씌우는 부분들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잖아요. 하나는 석패율 제도를 받느냐 마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이중 등록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는 캡을 씌우느냐 마느냐. 예. 양당이 어느 거에 더 집착을 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지금 석패율 제도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석패율 제도를 포기할 수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중 등록제라는 것을 제시를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좀 완강하거든요. 정의당이 조금 더 물러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막 흘리는 얘기가 만약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선거법을 1월까지 미루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1월까지요? 예. 어차피 미뤄진 거. 과거에도 선거법 상당히 늦게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까지 미루더라도 어차피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을 해야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보통 선거구 획정은 2월 임시국회 때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그걸 감안하면 1월에 통과돼도 상관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낫죠, 훨씬. 그렇게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낫긴 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합의점만 금방 어차피 다 카드는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합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장도 그거 합의만 되면 곧바로 선거법을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현재 강하게 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예비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렇죠. 뭐 후보들 많이 등록했나요 오늘? 저한테 문자로 들어오는 걸 보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입니다. 전 뭐 어디 당직자였습니다. 이런 저와 잘 아는 사람들이 메일이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많습니다. 많이 왔나요? 뭐 예비 등록을 일단 해야 명함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찍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면 사실 뭐 예비 등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품이 많이 들거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중에 가서 보면 예비 등록은 뭐 한 지역구에 아마 10명, 20명씩 막 돼요. 근데 실제로 후보 등록은 30일 전에 하거든요. 그때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는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렇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다 고발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폭력 사태를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폭력 사태를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국회의장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 집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주영 부의장이 강하게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일부 하다 보니까 그 밀물듯이 들어온 거죠. 밀물듯이. 그래서 이주영 그 부의장은 거의 전사가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고발을 한 입장에서는 그게 원초적으로 그게 현재 폭력 사태를 만든 시발점이 된 거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그날 모임에서 소위 얘기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모임 시위에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상황을 막 방조를 하거나 또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법 위반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변수로 앞으로 뭐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이게 집시법 위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집회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들어와서 집회를 했고 또 신고되지도 않았고 또 그 기물도 파손 일부 돼 있고요. 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찍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증들이 고발과 함께 제출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강경투쟁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와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유화 제스처를 했을 경우에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리고 뭐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 의견들은 지금 사실 물밑으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소화한 부분만 이제 전달이 해서 이제 포함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전략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반장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중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